오늘 아침 일라디오. 봄이 일찍 찾아오면서 봄꽃도 예년보다 빨리 피는 것 같죠? 지난 겨울이 유난히 길게 느껴져서인지 개나리, 진달래, 살구꽃도 그저 반갑고 예쁩니다. 더 가까이에서 보고 싶고 마스크 벗은 채로 봄 내음도 좀 맡고 싶고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사진도 찍고 싶은 마음 다들 갖겠지만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곳은 피해야 하고 아무리 야외라고 해도 마스크를 벗거나 여럿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 일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확진자 수가 일주일 만에 300명대로 내려왔지만 최근의 유행 추세로 보면 확산세가 꺾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봄철에 야외 활동이 많아지면서 가족이나 지인 등 가까운 사람들 간 감염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노력해온 게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참고 조금 더 조심해야겠습니다. 3월 24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을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채팅창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도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로 시작합니다. 오늘의 힌트도 잘 들어보시고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퀴즈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20분께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경기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제품인 사과즙 세트,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퀴즈 그 세 번째 힌트 지금 나갑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가 선정한 농수산물을 맞히는 세상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김희승입니다. 싱싱한 이것이 나오는 계절. 이맘때가 되면 잘 자란 이것이 많이 나오죠. 나무에서 자라며 둥근 기둥에 손가락 길이 정도의 갓을 가지고 있는 갈색 버섯인 이것.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아서 많은 사랑을 받는 식재료입니다. 얼마나 좋으면 여러 노래에도 이것이 등장하는데요. 같이 한번 들어보실까요? 먼저 윤도현 밴드의 나는 나비라는 노래에는 이제 나의 꿈을 찾아 날아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하하, 정답이 틀리셨나요? 잘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 한 곡 더 들려드립니다. 나처럼 이렇게 가슴을 펴고. 다들 들리셨죠? 정답을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어깨를 당당히 펴고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침 이른 시간 몸이 찌뿌듯하실 텐데요. 다들 퀴즈 정답 보내시면서 가슴도 좀 펴고 어깨도 펴고 스트레칭 한 번씩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해외 농업 소식으로 이어가죠. 나라 밖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농업 소식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미얀마 소식 들으면서 이제 우리 예전 모습 같기도 하고 좀 가슴이 좀 아픈데 네. 미얀마 농민들도 지금 피신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얘기 좀 들려주세요. 네, 지난 19일 새벽인데요. 미얀마 사가인주 디파이 마을의 주민 수백 명이 기르던 소를 끌고 급히 집을 떠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 전날에 귀가하던 마을 시위대와 마주친 경찰관들이 부상을 입었다라는 소문이 돌면서 군경이 마을을 급습해서 주택을 파괴하고 마구잡이로 주민들을 잡아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리 피한 겁니다.
누가 공격했는지 실체도 없었습니다만 12대 트럭에 나눴던 진압 병력이 마을 입구에 도착해서 실탄을 마구 쏘아댔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얀마 이 국민들이 결국은 고향을 등지고 떠나고 있는 건데요. 현지 매체에 따르면 군경의 탄압을 피해서 집을 버리고 대피한 인원이 최소 5천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피난민 다수는 군과 소수민족 반군의 무력 충돌이 거세진 샨, 카친, 사인가주 이런 곳에 집중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14일 날 계엄령이 발령된 이후에 마을을 떠난 양곤 지역의 힐라잉탈 주민까지 합치게 되면 약 그 수가 10,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미얀마인들의 대탈출이 본격화되자 인접국인 태국도 대규모 수용시설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미얀마 쿠데타 사태가 이제는 사실상 내전으로 비화됐다고 주변국들도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군경이 최근 들어서 전시 상황에서 나올 법한 아주 야만적인 진압 방법까지 쓰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20일 밤에 양곤에 있는 타게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다 죽여버리겠다 이제 이런 말을 하면서 돌아가지 않겠다 이렇게 외치면서 마을에 바리케이트 철거해라 이렇게 강요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전날에도 흘라잉타야에서 빈민들을 돕던 구호단체 대표가 구금됐다고 하는데요. 실탄 사격에 맞고서 이제 사망한 사람들의 장례식을 도왔던 이유 때문에 군경에 잡혀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부에 있는 바고주에서는요. 대부분의 시위 현장에서는 구급차 여러 대가 파괴가 됐고 또 일부 구급 요원들이 현장에서 무자비한 구타를 당하는 등 최소한의 인도주의적 조치도 허락되지 않는 곳이 바로 현재 미얀마라고 합니다. 예. 미얀마라는 나라가 농업 인구가 전체 노동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거의 전체 노동력의 50%가 농민들이 제공하는 노동력이라고 하는데요. 미얀마의 농업의 주된 작물은 쌀이고 그리고 이제 그다음이 옥수수라고 합니다. 지금은 쿠데타 때문에 미얀마 농민들이 피난을 간 상황인데요. 그 전에도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이 컸습니다. 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여행을 제한하면서 미얀마 농가의 소득이 뚝 떨어진 건데요. 코로나19 이후 미얀마를 방문하는 외국인이 크게 줄었고 자연스럽게 거래도 감소하면서 미얀마산 농산물이 팔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줄어든 미얀마 농가는 더욱더 대출에 의존하게 됐고요. 대출로 인해서 이자가 점점 증가하면서 농민들이 이중고를 겪었는데 이제는 쿠데타 때문에 생명의 위협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브라질 얘기를 좀 해보죠. 농업 대국인데 앞으로 한 5년쯤 안에 세계 최대 농산물 수출국이 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브라질 농업공사는 브라질의 농산물 생산량 증가세가 계속되면서 수출도 계속 늘고 있고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5년 안에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농산물 수출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작년에 농산물 수출량은 미국이 1억 3,800만 톤, 브라질이 1억 2,200만 톤,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브라질 농업공사 관계자는 2000년부터 작년까지 20년간 전 세계 농산물 생산량의 60%가 늘었는데 브라질의 생산량은 210% 증가했다면서 대두, 옥수수를 중심으로 수출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관계자는 5년 후에는 브라질의 농산물 수출량이 미국을 앞설 것으로 보인다면서 2050년까지 브라질 농산물 생산량은 5억 톤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에 따라서 전 세계 식량 안보에도 브라질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브라질 국립통계원 보고서를 보면 작년에 농산물 생산량은 2억 5,410만 톤으로 2019년보다 5% 넘게 늘었고요. 올해 농산물 생산량은 2억 6천만 톤을 훨씬 웃돌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브라질의 농산물 수확량은 2015년부터 2억 톤을 넘어섰고 2000년대 이후부터 2018년까지 제각되면 해마다 사상 최대 기록을 계속해서 갱신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좀 힘든데 브라질은 이렇게 치고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브라질의 농업 부문은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유행에도 불구하고 이런 충격을 거의 받지 않고 있다고 하고요. 특히 수출이 늘어나면서 무역 흑자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농업 부분은 작년에 수출이 1억 8천만 달러 그리고 수입이 130억 5천만 달러로
877억 6천만 달러의 흑자를 냈다고 합니다. 또 작년에 브라질의 전체 수출 가운데 농업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50%에 육박했습니다. 네. 자, 호주에는 지금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서 큰 피해가 났다고요? 네, 맞습니다. 60년 만에 최악의 물난을 겪고 있는 호주에서 거미, 뱀 이런 것들이 가정집으로 들어오면서 피해가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네. 호주 남동부 뉴사우스웨일주 곳곳에서 홍수를 피해서 고지대, 특히 사람들이 사는 집으로 대피한 거미들이 대거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킨첼라에서 농장일 한 남성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거미들이 땅을 가득 메우고 있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 남성은 홍수를 피해서 사람들이 사는 영역으로 들어온 동물은 거미뿐이 아니라면서 나무에는 뱀들이 널려 있고 보트를 타고 나가면 마른 땅을 향해 헤엄치는 뱀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한편 호주의 한 거미학자는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면서 홍수가 발생하면 거미떼가 출몰한 일이 흔한 일이라면서 여름에 홍수가 나면은 더 많은 거미떼를 볼 수 있을 거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거미들이 살기 위해서 이렇게 옮겨다는 것이고 홍수가 끝나면은 거미들도 흩어질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미들이 사람들에게 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렇게 거미들을 만나더라도 너무 무서워하지 말아달라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네. 뉴사우스웨일주는요, 지난 18일부터 폭우가 이어지면서 대규모 물난리가 났는데요. 댐이 범람하고 강물이 넘치면서 홍수 피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뉴사우스웨일주는요, 일부 지역은 지난 나흘 동안 무려 1m에 가까운 비가 쏟아졌다고 하는데요. 현재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뉴사우스웨일주는 주민 수천 명에게 대피 권고가 내려졌고 학교 수백 개는 이미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뉴사우스웨일주 주총리는 홍수 피해 지역 주민 18,000여 명이 대피했다면서 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대피를 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폭우가 이어지면서 알라와라 지역과 남해안에도 호우 경보가 발령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뉴사우스웨일주의 역사상으로 봤었을 때 이렇게 심각한 악천후는 본 적이 없다라고 주 총리가 밝혔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현재까지 사망자는 보고된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좀 복구 작업에 힘을 쏟으면 되는 건가요? 안심해도 되는 상황인가요? 일단 호주 기상청은요, 뉴사우스웨일주에 포함된 시드니 같은 경우에 앞으로도 최대 36시간 동안 40에서 80mm 비가 더 내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예. 게다가 시드니 서쪽에서는 작은 토네이도까지 발생하면서 산사태 피해까지 있었는데요. 집이 통째로 뽑혀서 물에 떠내려가는 모습도 목격이 됐다고 합니다. 기상청은 강한 비와 바람이 만나면서 25일쯤에 대형 폭풍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호주 연방정부는 이번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진짜 생태계가 흔들릴 정도의 폭우가 쏟아진 건데 최악의 홍수가 발생한 이유를 기후변화에서 찾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호주의 기후안전연구소의 로버트 글래서 소장은 호주 일간지 시드니 모닝 헤럴드의 기관 글을 통해서 이번 폭우가 호주가 극심한 기후변화 영향을 받고 있다는 증거다 이렇게 조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폭우에 대해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100년 만의 사건이다 이런 표현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 표현은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상기후는 예견된 일이고 점점 빈도가 늘어나서 이런 일들이 새로운 일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3년 동안에 호주 77개 지방정부 중에서 53개 주가 3개 이상의 자연재해로 큰 피해를 봤다면서 폭우, 홍수는 앞으로 연례 행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글래서 소장이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자연재해를 예기치 못한 사건을 볼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앞으로 닥칠 위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정했습니다. 네. 호주는 작년에 가뭄과 산불로 신음했는데요. 2019년에는 50년 만에 가뭄을 기록했고 지난해 9월부터 작년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초대형 산불이 지속되면서 12만 4천 제곱킬로미터가 불에 탔습니다. 당시 화재로 숲의 20%가 소실됐다고 하는데요. 영국의 BBC는 과학자들은 호주가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라니냐 영향을 받는데 기후변화가 라니냐 영향을 좀 더 강화하기 때문에 날씨 패턴이 더욱더 불규칙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호주 정부는 지난 산불 이후에 재난을 관리하는 별도의 국가기관을 설립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그런 것도 필요하겠어요. 예. 네, 그렇습니다. 자, 인도 농민 시위 소식 꾸준히 전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뉴델리 외곽 쪽에 농민들이 집을 짓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현지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내용인데요. 뉴델리와 북부에 있는 하리아나주 서부 접경 지역에 사람들이 10명, 12명씩 이렇게 조를 지어서 벽돌을 나르거나 벽돌을 바르는 모습이 포착이 됐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건설자들의 실은 소형 트럭들도 분주히 오가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의 인디아TV는 최근에 뉴델리 외곽도로 주위에서는 주택 건설이 한창이다 이렇게 전했다고 하는데요.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친시장 농업개혁에 반대하는 농민들이 노숙투쟁을 벌이고 있는데 작물별로 최저 가격 보장제를 무력화하는 이 정부의 농업개혁안에 반대하면서 작년 11월부터 수십만 명이 이제 상경을 해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요. 당국이 진입을 막자 수도 외곽에서 타고 온 트랙터나 천막 내에서 숙식을 하면서 이번 겨울을 나는데요. 그러던 농민들이 봄이 되자 시위가 장기전될 것이라고 대비를 하면서 직접 집을 짓고 나선 것이라고 합니다. 네. 보통 천막을 치는데 실제 네. 벽돌로 집을 짓고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시위대가 이렇게 아예 집을 짓는 것은요. 인도의 혹독한 여름을 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뉴델리 등 인도 북부 지역은 겨울철 기온은 비교적 따뜻한 반면에 여름은 사막 지역인 서부에서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낮 최고 기온이 50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의 언론들은 농민들이 노숙을 하기에는 여름의 무기, 더위를 감당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을 했고 그리고 농민들의 시위가 장기전으로 접어들 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직접 집을 짓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급조된 주택이긴 합니다만 나름 살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 완공된 일부 가옥들을 보면 대략 10에서 20제곱미터 면적이고요. 사람이 좀 많긴 합니다. 10명에서 15명가량 수용을 하게 되고 조리시설, 창문, 환풍구까지 제대로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한 농민은 인도 언론과 인터뷰에서 조만간에 전기 설비도 확충을 해서 에어컨도 틀어놓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현지 언론들은 이런 지역을 파카,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살 수 있는 주택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서 짓는 건물이 아닙니다. 불법 건축물인데요. 하지만 철거는 쉽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주택 상당수가 뉴델리와 맞닿아 있는 하리아나주 편에 지어졌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하리아나주는 토지의 80%가량이 경작지고 농민들의 입김이 굉장히 센 곳이기 때문에 당국에서도 이 집들을 함부로 철거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 지역의 경찰 관계자는 농민들에게 건축 중단을 요청했다면서도 지금 지어놓은 집들에게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 농민 시위가 장기될 건 전망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모디 정부는 농민들과 10차례 넘게 회담을 벌였습니다만 아직까지 접점을 찾지 못했고 농민들은 모디 정부가 농민 보호 정책을 버리고 친기업, 기업 일변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정부를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농민과 기업 간의 직거래를 허용하는 이번 농업개혁법이 시행이 되면 농민들 사이에서는 가격을 낮춰 부르는 출혈 경쟁이 벌어지게 될 것이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농민들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농민들이 오는 26일 날 대규모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네, 해외 농업 소식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정겨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15분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3월 22일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물의 날입니다. 지난 월요일이었는데요. 나날이 심각해지는 물 부족 문제, 또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각심을 높이고 협력할 방법을 찾고자 제정된 날입니다. 물은 인간에게 필수적이고 또 지구의 에너지를 재분배하고 지구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죠. 조금 전 호주 홍수 소식을 전해드리기도 했지만 지난해 우리나라도 54일이란 긴 장마와 태풍을 겪으면서 기후위기에 따른 물관리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깨닫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지구를 지켜라.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한무영 교수와 함께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빗물관리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빗물 박사님으로 유명하신데 교수님께서 처음 빗물에 주목하신 이유가 궁금해지는데요. 사실 홍수는 비가 많이 와서 발생하잖아요. 네, 가뭄은 비가 안 와서 발생하고요. 그렇죠. 그러면 비가 많이 올 때 버리지 말고 모아두는 빗물 관리를 하면은 홍수와 가뭄을 줄일 수 있다는 데 착안을 했습니다. 네, 맞아요. 그게 아주 평범하면서도 단순한 진리인데 네. 그거를 어떻게 그 운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게 접목이 된다면 그 실제로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라고 많이 얘기들을 하는데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세요. 사실 뭐 간단하게 산수적으로 대한민국에 떨어지는 모든 빗물의 양을 인구수로 나눈 수치를 가지고 그 수치 가지고 물 스트레스 국가나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물 부족 지역이 있고 물 부족 시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물 부족 상황이 있는데 이에 대한 맞춤형 대안이 필요한데 그냥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다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소와 시간 또 상황이 있는 거군요. 네네. 우리가 실제로 물을 좀 펑펑 쓰는 편이긴 하죠. 예, 수치로 보면 그렇습니다. 환경부 통계에 의하면은 하루에 한 사람이 쓰는 양이 280리터 정도 되는데, 어이고. 이 수치는 독일이나 호주의 도시보다 한 2배 정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불편함을 못 느끼니까 좀 많이 쓰는 편인 것 같긴 한데, 자, 그러면 빗물을 이제 활용을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우선 빗물이 떨어지는 장소에 따라서 방법이 다른데, 하늘에서 쫙 보면은 지붕이 있고요, 뭐 도로가 있고, 논이 있고, 산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각 떨어지는 장소에 따라서 그 활용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빗물의 양은 면적에 비례하잖아요. 떨어지는 빗물의 양은 면적에 비례하는데 국토의 70%가 산지라고 하니 산지에 떨어지는 빗물을 잘만 활용한다면 아주 많은 그 좋은 그 혜택이 좋은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지붕은 지붕대로 산에는 산대로 논에는 논대로 이렇게 모으는 방법을 채택을 해야 됩니다. 예. 요즘 이제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 가면 이제 변기에 나오는 물 색깔이 좀 탁하니까 거기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이게 빗물을 활용한 물이니까 걱정 마시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정도거든요. 그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예. 그 빗물은 워낙에 깨끗하기 때문에 잘만 관리한다면 그렇게 탁하지가 않고 아마도 하수 처리수를 재이용하게 되면은 탁한 물이 보일 수가 있는데 빗물은 그렇지가 않고 그런 데서 이제 오해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만 하면 투명한 색이 나올 텐데 그것도 그렇죠. 알아둬야겠네요. 네네. 우리가 그럼 빗물을 활용하는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약간 좀 실망스럽습니다. 예. 환경부 법에는 있긴 있는데 대상으로 하는 곳이 굉장히 까다롭고 또 있더라도 잘 지켜지지 않는 듯합니다. 오히려 민간에서 빗물을 활용하고자 하는데 그리고 또 농촌에서는 빗물을 굉장히 좋아하고 빗물을 꼭 해야 된다고 하지만 빗물 이용 시설 설계나 유지관리 지침이 좀 비현실적인 것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에서 너무 이런 상식적인 걸 왜 고려 안 하느냐. 비 올 때 받아 두었으면은 가뭄 때 걱정을 덜 할 텐데 하는 생각을 가지고 좀 정부에서 좀 전향적으로 빗물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좀 마음이 많이 좀 조급하시겠어요. 이거 빨리 좀 해야 하는데 이렇게 버려지는 빗물을 보면서 많이 안타까우실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가도 괜찮은가요? 이렇게 버려지는 빗물의 양이 많은 거잖아요. 네. 왜 빗물을 버리냐 하면은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환경 시간에 산성비는 나쁘다라고들 많이 배우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빗물은 더러우니 이건 빨리 버려야만 된다는 식으로 생각을 해서 도시를 설계하고 도시를 건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거거든요. 네. 빗물은 깨끗한 자원이니 버리지 말고 모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약간 좀 고무적인 것은
올해 나온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는 빗물을 존경하고 빗물이 고맙고 사랑스럽고 이런 식으로 교과서가 나와서 참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예, 정부 정책도 중요하지만 교육 과정에도 이런 문구가 들어가는 게 필요한 한 거고 실제로 되고 있네요. 예. 네, 그것이 사실이고요. 네. 빗물에 대한 그 올바른 지식, 과학적 지식만 있으면 이런 물 문제를 많이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요 사이에 진짜 좀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는 걸 느끼고 기후 때문에 많이 피해를 실제로 입고 있는데 이 네. 빗물이 이런 걸 좀 막아줄 수 있을지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할까요? 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은 기후 위기로 나타나는 현상은 쉽게 얘기하면 물 문제, 홍수나 가뭄 같은 물 문제와 불 문제가 있습니다. 산불이나 폭염. 물과 불. 네. 네. 근데 물 문제를 가만 보면은 홍수나 가뭄인데 비가 평소보다 많이 와서 홍수가 나는 거고 비가 평소보다 조금 와서 가뭄이 드니 비 올 때 좀 모아둔다면은 이와 같은 홍수와 가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물 문제가 해결됐죠. 그리고 불 문제. 산에 군데군데 물 웅덩이를 만들어 두는 거예요. 그러면 여름에 비가 와가지고 그 웅덩이를 채워주고 또 지하에 들어가서 촉촉하게 적셔주잖아요. 그러면 산불이 나도 번지질 않잖아요. 그리고 도시에 더울 때 마당에 물을 쫙 뿌려주면 시원하듯이. 그렇죠. 빗물을 모아서 그런 뿌리는 역할을 해준다면은 여름에 폭염도 방지할 수 있으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후 위기로 나타나는 물 문제, 불 문제, 빗물 관리만 잘하면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지난해 이제 금강, 낙동강 유형 마을들이 홍수 피해를 실제로 입었어요. 집중호우가 오면은 이 원인을 빗물 관리로 좀 해결할 수도 있을까요? 네, 비가 많이 왔을 때 좀 모아야 되는데 그 물그릇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릇이 작으면 넘치게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모든 빗물을 다 하천에 집어넣고 하천을 물그릇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다 관리하라고 하다 보니까 하천의 물그릇이 작은 거예요. 그래서 넘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물그릇을 좀 더 많이 만들자. 어디다 만드느냐? 하천 말고 산과 논과 밭, 그 유역 전체에서 조금씩만 모아주면은 그것이 물그릇이 돼서 하천이 넘치지 않는 거죠. 근데 논에서 만드는 그릇은 어떻게 되냐? 논 자체가 물그릇이거든요. 네. 주위에 턱을 한 50cm 정도 딱 둘렀더니 비가 오게 되면 거기 모이잖아요. 예. 그와 같은 개념, 아주 간단한 개념으로 군데군데 빗물을 모아둔다면 그리고 하천에서 부담하는 물의 양을 줄여둔다면 하천에서 홍수가 안 나고 그 다음에 비 그친다면은 모아둔 빗물 가지고 내년 봄에 가뭄을 방지할 수 있다. 이런 굉장히 상식적이고 간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평지는 좀 이해가 쉽게 가는데 우린 또 산이 많으니까 산의 물웅덩이는 어떤 식으로 그 구비를 해놔야 할까요? 예. 깊은 산속 옹달샘 같은 얘기 있잖아요. 샘처럼 조그만 웅덩이를 깊지도 않은 한 1m 정도 아니면 그런 웅덩이를 만든다든지 그런 경사면에 그런 걸 만든다든지 그랬을 때는 비가 오면 거기 걸려가지고 모았다가 넘치는 건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비가 온 다음에 거기 물 웅덩이들에 물이 꽉 차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자연 친화적이고 그리고 그 누구든지 지역 주민들이 쉽게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린 뉴딜이라는 아이템에 산에다가 빗물을 모아두는 시설들을 지역 주민들의 힘을 빌어서 지역 주민들의 일거리를 창출해가면서 만든다면은 올 여름에 올 홍수를 대비할 수 있고 또 그 다음 내년에 봄에 올 산불이나 가뭄을 대비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 수요일 지구를 지켜라 시간이 이제 끝날 때쯤 청취자들이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좀 배우고 있는데요. 네네.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빗물 활용법 전해주신다면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네. 다들 지붕은 있잖아요. 집이나 학교나 사무실 지붕이 있고 지붕에는 홈통이 연결돼 있어가지고 홈통으로 빗물을 모아서 지금은 하수도로 연결돼 있습니다. 흘러가는데, 네네. 아주 지금까지는 쓰레기라고 생각하고 빗물은 쓰레기라고 생각하고 하수도에 연결해 버렸는데 가만히 보면 일단 그게 아니거든요. 빗물은 소중한 자원이고 모아두면 훌륭한
그 수자원이 되니까 홈통에서 하수로 버려지는 그 사이에 빗물을 모아두는 통을 만들자. 저는 이름을 빗물 저금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금통이요. 빗물 네. 저금통. 모든 분들이 자기 집에 있는 집이나 공장에 있는 홈통에 빗물을 연결시키는 빗물 저금통을 만든다면은 우선 그것으로부터 빗물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홈통에 모인 저금통에 모인 빗물을 가지고 그 조경용수를 쓴다든지 여름에 폭염을 방지할 수 있게 뿌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너도나도 이런 걸 할 수 있다면은 굉장히 좋은데 다행스럽게도 서울, 부산, 광주 같은 도시에서는 빗물 조례가 만들어져 가지고 개인이 그런 시설을 만든다고 할 때 정부에서 90%까지 보조해주는 그런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충분히 활용하셔가지고 빗물의 중요성을 알고 그리고 그 정부에다가 좀 확실하게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한다면은 빗물 활용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지구를 지켜라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한무영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날이 좀 건조하다 보니까 곳곳에서 화재 소식이 들려왔어요. 네, 어젯밤 8시 10분쯤 이 충남 천안시의 해태제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한때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3시간 반 만에 큰 불길은 잡았는데요. 당시 공장에 있던 직원 60여 명은 모두 대피해서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소방당국은 공장 인근에 자재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 그리고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 3시 50분쯤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의 한 야산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이 불은 산림 20만 제곱미터를 태운 뒤에 화재 발생 9시간 만이 오늘 새벽 0시 40분쯤 진화가 완료됐습니다. 이에 따라 산불을 피해서 대피했던 주민 4명도 귀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 3시 20분쯤에는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의 한 야산 중턱에서 불이 나서 3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주변에 민가가 없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임야 4만 4천 제곱미터가 불에 탔는데 충주시 산림정책과에 따르면 이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로 보입니다. 이에 50대 남성은 입건해 조사를 할 방침인데요. 충주시 산림정책과는 불이 난 주변에서 벌목하던 50대 남성이 담배꽁초를 버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유엔이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는데 이게 매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올해까지 19년 연속으로 이 북한 인권 결의안을 유엔이 채택을 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을 규탄하고 이에 대한 책임 규명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엔의 인권이사회는 표결 없이 합의를 통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권이사회는 결의안을 통해서 북한에서 오랫동안 이 광범위하게 자행된 중대한 인권 유린을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북한의 인권 유린이 제도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또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처음으로 이 국군 포로 그리고 그 후손들에 대한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도 담았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3년째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는 않았는데요. 2009년부터 10년간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를 했지만 2019년부터는 남북관계 등을 고려해서 참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결의안 채택에는 찬성을 하면서 소극적인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앞서 북한은 외무성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종차별 그리고 여성 상대 범죄 등을 거론하며 국제사회가 바로잡아야 할 것은 서방의 인권 유린이다라고 거칠게 반응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이제 300명대로 내려왔죠? 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46명이 나왔습니다. 일주일 만에 300명대 확진자가 나온 건데요. 오늘도 300명대 후반 정도의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누적 확진자가 곧 1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이는데 당국이 올해 들어서 어린이집과 학교에서 발생한 감염 사례를 조사했더니 이 3살에서 18살 사이의 어린이 그리고 청소년 환자가 3,8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전체 환자의 10%나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집단 감염은 932명이고 나머지 대부분은 가족 혹은 개별 감염이었습니다. 이 방역 당국은 특히 가족 감염 중에서 이 30, 40대 부모 세대가
19세 이하 자녀 세대에 코로나를 전파한 비율이 13.8%인 반면 19세 이하가 30, 40대로 전파한 사례는 2.9%에 불과했다면서 이 부모들의 주의를 당부하게 됐습니다. 네. 자, 농민들에 대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합의를 전제하긴 했지만 이 농민들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에 동의한 바 있는데요. 정작 정부와 국회에서 결정이 안 나고 있습니다. 이에 농민단체들은 어제 국회 정성호 예결위원장을 방문해서 이 농가당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과시켜야 한다라는 입장을 전했는데요. 정성호 위원장은 아직 예산 감액 심사도 채 끝나지 않아서 오늘 예결위 전체 회의도 미뤄질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까지 동의를 했는데 이 농민 재난지원금을 기획재정부가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 기획재정부가 추경 증액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국회가 예산을 깎을 수는 있지만 늘릴 수는 없다라며 이 국회는 책임을 기획재정부로 돌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농민단체들은 이 국회가 국민을 대변하지 않고 부처의 책임을 미루고 있을 수는 없다라면서 예결위에 제출된 농민 재난지원금 추경안이 예결 소위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보수 진영의 단일 후보가 됐죠? 네, 오세훈 후보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꺾고 그 야권 이 보수 서울시장 보궐선거 단일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이 두 당은 서울 거주자 3,200명을 대상으로 적합도 그리고 경쟁력 평가를 절반씩 반영한 단일화 여론조사를 벌였는데 이 자세한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만 박빙일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오세훈 후보가 낙승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결과 발표 직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단일화로 정권을 심판하고 정권 교체의 길을 활짝 열라는 시민 여러분의 준엄한 명령을 반드시 받들겠다라고 했고요. 안철수 후보는 기자회견을 갖고 앞으로 야권의 승리를 돕겠다라면서 이 서울시장 선거를 반드시 이겨서 범야권 대통령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서울시 공동 운영과 합당에 대한 오세훈 후보의 답을 기다린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세종시에서 공공기관 임직원 특별 분양이 있었는데 이걸 받은 LH 직원들이 대부분 세종시를 떠난 것으로 확인이 됐죠? 네, 이 정부는 세종시의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조성하면서 이 세종시로 옮겨가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는 아파트를 특별 공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분양 물량의 절반 이상을 우선 배정하기 때문에 이 경쟁률이 일반 분양의 10분의 1, 20분의 1 수준이었고 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서 이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도 수억 원 낮았었습니다. 그리고 취득세까지 면제시켜줬는데요. 이 세종시로 옮긴 공공기관 직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일종의 혜택을 준 겁니다. 네. 그리고 본사가 경남 진주에 있는 LH도 이 세종시에 지사를 놓았다는 이유로 이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이 됐는데 어제 KBS는 이 특별공급을 받은 임직원 명단을 입수해 확인한 결과 이 8년간 349명이 해당 아파트를 분양받았지만 38명을 제외하고 모두 세종시를 떠났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이 떠난 이유는 대체로 인사이동 때문이었습니다. LH는 세종시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보통 2년 반 정도 지나면 세종시를 떠나는 건데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살지도 않을 집을 이 정부가 특별 대우로 저렴하게 부동산을 넘겼다라는 건데 네. 현재 해당 아파트는 3억 원 정도에 분양을 해서 현재는 10억 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어제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첫 유죄 판결이 나왔어요. 네, 그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그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재판은 지금까지 계속 무죄가 선고돼 왔습니다. 이 사법농단 재판 개입의 주요 혐의가 직권남용이었는데 재판부가 그동안 무죄를 선고해왔던 논리는 이 판사는 다른 판사의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으니까 남용할 권한도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가 이 사법농단 관련 사건에 처음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에게 이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사건 정보를 캐내서 법원행정처에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규진 전 판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겁니다. 그리고 이규진 전 판사는 일선 판사에게 법원행정처 입장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자신의 뜻대로 결론을 내리려 했던 일이 있었는데요. 이 역시 유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재판부는 스스로 판사이면서도 재판을 방해한 건 특히 중대하다라고 판결했고요. 그리고 양승태 대법원의 비판적인 판사 모임을 없애려 했던 이민걸 전 고발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 대해서도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중대범죄라면서 이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아침 공기가 꽤 부드러워졌습니다. 어제보다도 4도 정도 오른 기온인데요. 한낮에는 전국이 15도 이상 올라서 완연한 봄 날씨를 느낄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일교차가 크니까요. 옷차림에는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대기가 건조해서 곳곳에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영동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강한 바람이 예보돼 있어서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일라디오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나운서 김재웅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6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에 알뜰하고 덕 있는 며느리